잘못하면은 오히려 암세포 성장만 도와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세포에서 가장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암세포만 굶겨 죽이면 최고 아닌가 하는데, 암세포 굶겨 죽인다는 게 그렇게 정말 쉽지 않아요. 혈당이 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포도당 갖다가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당 어디서 가져가요? 우리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면 그만큼 암세포는 먹을 수 있는 밥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혈당을 낮춰라 하는 부분들이고, 또 단순하게 암세포가 가져가는 포도당만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혈중 농도가,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을 떨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인슐린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인슐린은 우리가 적당히 나왔을 때 우리가 포도당을 세포 안에 넣어주는 기능을 해서 아주 좋은 작용을 하죠. 하지만 인슐린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인슐린은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슐린 저항이라고 우리 말을 하잖아요. 혈당 수치가 높아졌는데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당뇨까지는 안 간다 하던 경우에도, 당연히 당뇨 가면은 인슐린 저항이 심해지죠. 우리가 보통 약간의 당이 올라가는 게 내당증이라고 하거든요. 당뇨의 전 단계.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 인슐린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럼 인슐린 저항은 평소 때 넣어준 인슐린 가지고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다 못 넣어준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인슐린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인슐린 저항이에요. 그럼 인슐린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IGF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요. 인슐린 유사 성장 요소,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바뀌게 되면 이게 암을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암을 또 악성으로 바꿔줘요. 줄기세포로 유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가 그 중성지방 수치도 같이 높아져요. 혈액에 당이 많으니까 남으면 이걸 중성지방으로 바꿔요. 그 중성지방에서 우리 몸에다 저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포가 많아지잖아요. 이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또 이게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혈당이 높은 거는 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그래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한 30% 정도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가능한 한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혈당을 낮추려면 과식을 해서는 안 되죠. 단순당을 많이 먹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당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또 마찬가지로 암세포가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과식은 좋지 않아요.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항암을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비타민 C 요법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혈당이 높으면 효과가 잘 안 나요. 혈당이 낮았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암 환자가 혈당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암 환자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쉬운 방법은요, 먹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양을 줄이는 게 첫 번째고, 단순당을 적게 먹는 거예요. 단순당, 포도당, 이게 쌀밥,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단순당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먹는 게 이제 우리가 복합당을 먹으라는 거죠. 복합당이라는 것은 이 안에 단순당도 있지만 이것을 바로 태워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화할 수 있는 것.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잘 이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암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웬만해서는 가능한 한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도록 막 몰아붙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당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안 먹게 되면 내가 굶어 죽는데, 암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만 이거를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끌고 가게끔 하려면 우리가 현미라든지 잡곡밥이라든지 보리, 그 다음에 통밀, 이런 부분들을 먹게 되면 여기에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단순당을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세포가 주로 미토콘드리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이용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합당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는 것은 적게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합당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육류 중에서도 보면은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거는 조금, 특히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줄여주는 게 이것도 당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암세포 굶겨주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제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는 것은, 왜냐하면 혈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암세포가 대사를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줄여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암세포가 주로 가동하는 엔진,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엔진이 있어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젖산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젖산을 만드는 이 암세포가 주로 이용하는 엔진은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미토콘드리아는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대부분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이용한 이 에너지 시스템을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당을 이용한 이 엔진에 주는 연료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단순당을 줄이라 하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보면 제일 관심 많은 게 케톤식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케톤식이가 암을 이제 굶겨 죽이는 이제 방법으로서 고안된 이런 방법인데, 이 케톤식이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케톤식에 뭐가 있어요?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을.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여라.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당히 줄이고 지방을 늘리면은 그 효과가 나질 않아요. 사실 이 케톤식이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포도당을 이용한 엔진을 자체를 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암세포가 이용하는 포도당이 있잖아요. 포도당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주 에너지원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탄수화물이 60%예요. 먹는 음식에. 그리고 지방이 20%, 단백질이 20%거든요. 여기에서 단백질은 그대로 두고 탄수화물 60%를 15% 이하로 낮춰야 돼. 지방을 20%에서 60%로 올려야 돼. 이렇게 해야 케톤식의 효과가 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환자분들이 일주일 못 버텨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질려서 먹지를 못해요. 실제 따라서 하는 분들이, 케톤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제대로 된 케톤식이. 그러니까 그 케톤식을 다 못하니까 이제 어때요? 탄수화물을 조금씩 늘려가요. 그럼 탄수화물을 늘리면 효과가 이제 없어요. 케톤식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돼요. 지방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더 높잖아요. 그리고 암세포가 이 엔진이 안 꺼지면은요, 우리 암세포도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갖다 써요. 우리가 케톤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포도당을 이용한 엔진을 꺼졌을 때 우리 지방이 케톤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케톤은 암세포가 이용을 못해요. 하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케톤이 안 만들어져요. 그냥 지방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암세포가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로 써요. 그러니까 케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나빠요. 우리가 이런 케톤을 정말로 철저히 지키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따라서 하는 게 괜찮아요. 잘못하면은 오히려 암세포 성장만 도와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세포에서 가장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암세포만 굶겨 죽이면 최고 아닌가 하는데, 암세포 굶겨 죽인다는 게 그렇게 정말 쉽지 않아요. 먹는 것마다 암세포도 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프면 암세포를 굶기기 위해서 내가 이제 굶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이 암세포를 정말 굶겨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너무 어렵고요. 가능한 암세포가 가져가는 양을 줄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이제 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굶겨 죽인다는 것은 케톤 시기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케톤 시기는 정말 실천하기가 어렵고 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포도당 대사를 거의 하지 않게끔 유지를 했을 때 지방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서 케톤을 만들고 이 케톤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를 이용을 하지만 탄수화물을 이용한 세포질에서 만드는 암세포가 이용하는 것은 엔진을 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다고 이렇게 완전 작정을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섣부르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우리가 케톤식이 하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은 되게 오랫동안 못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루에 3끼 다 지방만 먹으라 하면 견딜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이론적으로 보자면 케톤 시기가 암세포를 굶겨주는데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케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가 이용하는 대사에서는 케톤을 쓰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정상세포는 써요. 근데 이게 케톤을 만들어지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케톤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내 포도당 대사가 완전히 거의 끊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케톤 시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케톤 시기는 잘못하면 신장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케톤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요, 우리 몸에 완전 산성화가 된 경우에 우리 당뇨라든지 뭐 간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장기가 전부 손상이 됐을 때 케톤이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케톤은 우리 몸에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걸 강제로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기 위해서 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케톤 시기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작용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어떤 방법을 찾는 분들이 아니라면 섣불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케톤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려운 게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케톤을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 과정이 실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이렇게 케톤식에 관심을 갖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론적인 것은 참 좋은데 실천이 어렵고 환자들한테 섣불리 권하기가. 암을 극복한 환자들이 절대 먹지 않은 음식들도 있나요? 우리가 이제 암이 있는 환자들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관리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암을 이렇게 극복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볼 때 이런 말을 해요. 먹지 않는 것이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어떤 것을 안 먹을 것인가.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만 따지거든요. 먹을 것만 따지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은 먹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서 안 먹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안 먹을 것들. 안 먹을 것들 빼고 나는 이제 먹는다. 이런 개념이 가야 돼.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았던 거.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가공육이죠. 육류 중에서도 그냥 육류가 아니고 가공육. 예를 들어 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이런 게 있겠지만 이것을 캔으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소세지로 만들었다, 햄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발암물질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보관하는데 만들어지는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질산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특히 이제 암을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튀김이라든지 탄 음식 이런 부분들 이제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은 탄 음식은 잘 안 먹죠. 요즘에는 탄 음식은 안 먹는 게 거의 이제 상식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정제, 단순당,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백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능한 한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튀김이라든지 지방에다가 열을 가했을 때 만들어지는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인데, 이 트랜스 지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트랜스 지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외국에는 미국이라든지 세계적으로 WHO라든지 이런 데에 규정되어 있는 트랜스 지방은요 2%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g을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안에
트랜스 지방이 2%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100g 속에 2g, 2g 이상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잘 안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몸이니까 내 스스로 간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어디 식당에서 이거는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우리 인체에 좋지 않은 뭐 색소라든지 감미료나 아니면은 식품 보존제들 이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들은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피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 식단 관리 원칙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을 때 자, 이제 여러 가지 대부분 우리 환자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 주로 포커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좋은가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과식이 돼요. 일단은 몇 가지 원칙을 한번 본다면 첫째는 균형된 식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가 우리가 어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물 이것을 이제 6대 영양소로 가죠. 이 영양소가 균형이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가 이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 세포 안에서는 몽땅 산화물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산화물이 암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대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타는 영양소, 비타민하고 미네랄, 물은 태우는 영양소.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못 맞으면 제대로 된 에너지를 생산도 못하고 산화물만 만들어주고 또 잘못하게 되면 이런 안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배출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균형이 맞춰지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균형된 식단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항산화하고 항염 성분이 있는 식품들을 항상 자주 먹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는 계속 산화물들이 만들어져요. 특히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어때요? 산성 물질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젖산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이다 그러면 지방산, 단백질 그러면 아미노산. 그때 우리가 가장 3대 영양소가 다 산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몸에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항상 산화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을 항산화를 잘 시켜줘야죠.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육류 같은 것은 염증을 많이 일으키죠. 염증성 물질들을 생산을 많이 해내니까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음식, 그 다음에 항산 음식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면역을 어떻게 해서 높여줄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역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양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그 중에서도 특히 양념으로 쓰는 음식들은 보면 면역 강화 음식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음식 습관도 중요해요. 항상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게 소식 적게 먹으라는 거죠. 저는 항상 음식을 내가 평소에 먹었던 것에 한 3분의 2 정도로 먹으면은 저는 소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편식.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거. 그 다음에 폭식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좀 많이 먹더라도 여러 차례 나눠서 먹으면은 그렇게까지 혈당이 높아지거나 인슐린이 높아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먹는 이 음식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폭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식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속식이에요. 빨리 먹는 거. 빨리 먹으면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쁜 게 간식이에요. 간식은 되게 간식 언제 많이 먹어요? 저녁에 먹어요.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허전하니까 먹거든요. 간식은 쓸데없는 음식이에요. 왜요? 우리가 먹었을 때는 뭔가 몸 안에서 쓰려고 먹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 먹고 나서 쓰지를 않고 자버리는 거예요. 입하고 머리만 즐겁게 해주는 영양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오히려 암 환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능한 간식을 안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음식을 하루 종 어떻게 먹는가. 이게 이제 일주기 우리 생리 리듬에 맞춰서 하는 식사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아침에는 뭘 먹고 어떻게 먹고 점심도 뭘 먹고 어떻게 먹고 저녁은 어떻게 먹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일주기 리듬하고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소홀하기 쉽고 또 암에 걸리기 전에 바쁜 생활하다 보면 그 식사 습관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다시 내 생체 리듬하고 맞추는 식사로 바꿔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개 보면은 아침 식사로 거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 식사는 꼭 하시라. 그 다음에 아침에는 대개 탄수화물 계통에 탄수화물이 아주 단순당이 아닙니다. 복합 탄수화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현미, 뭐 보리, 그다음 뭐 귀리, 막 이런 것들로 만든 이런 탄수화물. 그래서 아침에 되게 우리가 야채 주스라든지 뭐 스무디라든지 이런 게 전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걸 아침에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런 게 소화가 잘 되고 인슐린 같은 게 잘 나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아침에는 많이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 생체 리듬하고 맞아져요. 되게 이제 점심 때 지방 같은 것을 좀 많이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지만 양을 적게 하는 게 저녁에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생체 리듬하고 맞춘 식사를 해야 내 몸 안에서 생체 리듬이 그 생리적 현상이 균형이 맞고 원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깨지게 되면 내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면역이 떨어지고 그래서 암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게 좋은 식단 관리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